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대놓고 주장하고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 보장률만 하더라도 실제로 2016년, 17년에까지 올라간 부분은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가 올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8년에 좀 더 올라가서 이게 뭐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높아졌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반 병원들의 그 경영은 더 취약해지고 전반적으로 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상급 종합병원 비급여를 축소함에 따라서 큰 병원의 손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상급 종합병원의 보장률인데 이것을 그냥 성과인 것처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이 이 일반 보험법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홍보를 그냥 외형적인 이런 측면만 주장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산을 해봤더니 적립기금 부과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선 대책을 보면은 다 오히려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 이란 같은 경우는 해행대로 그냥 두는 것도 대책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안은 국민연금 부담이 들더라도 기초연금을 또 대폭 더 늘리겠다. 40만 원 늘리겠다. 지금 40만 원. 그 다음에 4만하고 4만 같은 경우는 소득 대출을 오히려 높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 인상을 같이 넣어놨지만 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소득 대출을 높인 것에 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미래 세대에 그리고 현재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될 때는 그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재정 안정화, 미래를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그런 안을 내놓고 이걸 정부 대책이라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복지정책 실패가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 침체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성장률 전망이 KDI가 2.4%로 떨어뜨렸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무역 마찰도 있지만 뭐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특히 2019년 1, 4분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큰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 막는 것이냐 저지하는 것이냐가 목표인데
지금 현재는 잠재 성장률도 못 미치는 그런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싶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가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적으로 내재는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한 결과 소득 고분위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분배가 더 나빠진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는 잘 못할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생각했지만 분배까지도 이렇게 막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돈을 쓰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배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시면은 가처분 소득, 1사분기의 가처분 소득은 0.5%가 감소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1.3% 늘었지만 비소비 지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것이 이런 것이 8.3%나 늘어나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0.5%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맹시적으로 세율이 막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회보험료라든지 세금이 정세된 결과로서 비소비 지출이 대폭 늘고 결국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의 핵심적인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재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 정책 자체가 아예 20조 원 정도 있던 적립기금을 써서 복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도 지금 원래 금년도에 3.9% 인상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원래 정부가 계획하기는 3.2% 정도 올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노사 가입자단체에다 병의원 이런 공급자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을 갖다가 이미 통과시켜놓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거부해버렸으니까 이제 재정은 더 나빠지겠죠. 적립기금은 더 빠르게 소진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측면 그렇지 않아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빠르게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헬스케어, 무책임한 문재인 헬스케어 비급여 확대 정책이 결국은 복지 재정에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문케어가 만든 두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계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해서 지금 원래 이 의료계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의료계하고 사이가 거의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케어 때문에 의료계가 지금 완전히 갈등돼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헬스케어를 추진하면서 민간 건강보험, 민간 의료보험, 시설 의료보험료는 오히려 인하하겠다고 또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보험회사는 시설 의료보험 밑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설 의료보험료는 손해율이 100%가 넘습니다. 원래 민간 보험의 손해율은 한 70에서 80% 돼야 수주가 적립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100%가 넘는데 시설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보험회사가 물론
손해보지 직접적으로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보험 쪽으로 또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에 벌써 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인상시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이것이 이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서 부담을 갖다가 줄인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 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봤을 때 현재 9% 보험료를 지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최소한 우리 국민연금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1.8배에서 한 2.5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연금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그에 상하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가 향후에 이게 지금 제시된 표에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2060년에 가면은 현행제도로 유지되더라도 보험료가 24.6%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런 연금 재정의 위기를 갖다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상한이나 사안으로 할 경우는 보험료가 상한은 2060년에 29.2% 올라가야 되고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31.6%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재정 위기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장성을 확대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정책이라고 대부분 국민들이 그냥 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기본적으로 기금을 맡긴 수탁자의 의무라는 것은 그 돈의 주인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다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때려잡자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기업을 잡고 재벌을 갖다가 통제하고 대기업을 억제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갖다가 펴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미래의 미래의 노후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간축인 이 기금을 오히려 경제성장의 축인 기업을 갖다가 오히려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보유 지분율이 거의 10% 내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적립기금이 지금 600조 규모에서 앞으로 1700조 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지배할 수 있는 지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용된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 체제는 이제 더 이상 담보가 힘들다라는 우려가 없습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이 국민연금기금은 오직 가입자의 수익률 확대 측면에서 노력해야지 이것을 공정거래라든지 시장 경쟁 체제를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거나 그런 정책이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슈퍼 예산, 이 통합재정 수지 적자 조세 부담률 20.4%고 국민 부담률은 28.6%로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 예산 증가율이 2019년만 하더라도 12%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은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증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뭐 40% 국가 부채 채무가 늘어나겠죠. 물론 뭐 최근에 GDP 4년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뭐 40%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그게 통계로서 우리가 뭐 몇 퍼센트 4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국민 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미래의 부담이고 뭐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다는 모르겠지만 한 번 늘어난 정책은 다시 주저들어갈 수 없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금 정세 없는 복지 결국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정세를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공짜로 정부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세금은 안 늘려도 안 늘린 상태에서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뜻이 국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정세 없는 복지는 국가 채무로 직결되고 그것은 미래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현행 이거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년 전에 추계한 것인데 현행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냥 유지하더라도 2060년에 가면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29%로 지금 현재는 한 10%가 넘은 상태인데 그것의 뭐 구성 비율이 29%로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현재 복지 지출 수준과 유사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2060년 되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다. 왜 착각인가 하면 실제로 GDP의 29%를 복지 지출을 쓰고 있는 스웨덴은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2060년에 가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 비율이 40% 되는 상태에서 복지 지출 비율 29% 해봐야 역시 중복지밖에 안 됩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근본적인 인구,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복지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미래에 대책도 없이 복지만 확대할 수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민 행복도가 낮은 것은 사실은 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되는 국가로서 유엔에서 계산하는 행복지수가 54등 이것은 이것은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해결을 그냥 복지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지를 2배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한 20%를 복지 지출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민 행복도는 58위가 안 됩니다. 결국은 단순히 복지 지출만 늘린다고 해서 행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성장이라든지 행복도라는 것은 인당 GDP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학계 출산율이 0.98로 떨어져서 지금 2067년에 가면은 국민연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구 구조로 보더라도 노년 부양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100이라는 건 뭔가 하면 청장년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청장년 3명이 노인 한 분을 모시는 상황. 그런데 청장년 한 명이 노인 한 분을 모시는 그런 사회가 되는 이것은 뭐 거의 명확합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지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방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무조건 해상적인 복지만 확대된다는 것이 정말로
미래를 보는 정부인지 아닌지를 의심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영국 이 복지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50년 가도 24 내지 25, 2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40%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이들 나라보다 노인 인구율이 낮죠. 그렇지만 2050년 가면은 우리가 그쪽 나라보다 거의 노인 인구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그들 국가하고 경쟁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인구 창조로 보면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누가 이야기하면은 인구가 고르가 된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늙어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국, 프랑스, 스웨덴 국민들은 늙어서 일 안 합니까? 다 일하죠. 그래서 인구 구조 자체가 기본적인 국가 경쟁력이고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위기가 예정돼 있다 이네.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정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복지 정책은 성장을 시키는 성장 순환 복지가 되어야 되고 고용을 촉진시키는 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친화시키는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비용 효과적인 복지가 그리고 재정 건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도 경제와 고용과 복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복지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지금 현재는 서구의 복지제도를 그냥 갖다 놨습니다. 다 고복지국가의 복지제도 그냥 갖다 놨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다 새로 맞춰서 새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과 보건과 복지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는 고용을 늘리는 고용 창출, 성장 기여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 및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어떻든 이 복지 지출을 한 푼이라 하더라도 그 한 푼도 다 국민의 행복이나 국민 복지 정진에 쓰여져야지 중간에 흘러나와서 그것이 중간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공급자가 더 다 차지하는 뭐 그런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지는 결국은 가계와 기업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어야 되지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부담하고 함께 공개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한 복지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이 경제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피땀 흘려 만든 세금을 복지를 위해서 쓸 때 그 복지가 국민의 행복과 만족도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방대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김영환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자는 5분 모셨습니다. 좀 복지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런 전문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복지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복지 확대만 문제고 복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살가게 다른 분야 계신 분들이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치학을 하신 분입니다. 한림대학교 정치혁명학부의 이민영 교수님. 복지학과 교수님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연대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는 길거리에 이 가난한 노인이 누워있는 걸 보면 푼돈을 쥐어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파는 그분을 데려다가 직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준다라고 합니다. 시각의 차이죠. 나눠주는 것, 푼돈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 노인이 다시 일어서실 수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복지학과 교수님들 100%가 다 그렇게 푼돈 나눠주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포용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제한 국가 책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못 이기는 구호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졌죠. 그 어마어마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선거용 복지 프레임 또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복지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그러면 국민을 바보로 부릅니다. 즉 국가가 다 하면 거기에 민간 부분 그리고 개인은 역할이 줄어들고 없습니다. 즉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정책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포용을 얘기한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곧 정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국민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큰 부성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파터널리즘이죠. 부성주의 국가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한한 국가 책임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민간, 그리고 시장은 역할이 줄어들고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곧 과거의 스탈린과 그리고 김일성이 했던 공산주의 방식이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옷도 주고 직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미래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울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죠.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부성주의 국가 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내니 스테이트라고 유머 국가죠. 국민이 울면 다 주는 거죠. 지금 국민이 울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으로 파탄이 나는 국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존형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이 복지, 특히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느냐?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은 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시민성,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 왔느냐에 있어서 그게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복지의 부분은 발제자도 얘기하셨지만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있어서는 정책을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죠. 그리고 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매일 뭐 베네수엘라, 그리스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입니다. 사회당 정부였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했던 거에 똑같은 정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처음 친노조 정책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민주노조. 최저임금 인상하셨습니다. 9.4유로로 인상하셨습니다. 법인세 인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세율 인상하셨습니다. 어떻게? 41%에서 75%. 그랬더니 부조가 8,000명 감원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5,000명 감원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최저임금 올리니까 전부들 감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올랑드는 자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2%에서 지금 1%대로 내려가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2015년 사르코지를 이겼던 2012년 이겼던 올랑드는 바로 선거에서 지게 됐죠. 마크롱한테 졌는데요. 1.1% 때문에 졌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다.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프랑스의 유명하죠. 프랑스 노조강국, 복지강국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것이냐 라는 의미에 있어서 유럽의 경제를 누가? 독일이 좌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뒤지는 프랑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다. 이번 정부에서 그 유사한 거로 이 일자리 정책이 소주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를 늘린다고 노인들 여기도 나왔죠. 발표에서는 공공일자리 늘렸습니다. 전부 쓰레기 줍기나 단기 아르바이트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일자리 정책이 노인 복지 정책과 1타 2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개념 혼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노인들에게 이렇게 푼돈을 쥐어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거리에 누워 계신 가난한 노인에게 푼돈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분을 데려다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고급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지속 가능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도 되고 노인 정책도 되고 그리고 노인 빈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푼돈 쥐어주는 현금 푼돈 쥐어주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50만원, 20만원 푼돈 쥐어주는 정책들 그거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사. 즉 정부가 못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정책을 지금 대안으로 내고 울고 계시느냐? 왜 지지도가 안 오르냐? 간단하죠. 대안 세력으로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책이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문제 하나다. 마지막 문제는 제가 정치학 전공이니까 정치 문제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복지 포퓰리즘은 천민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간단하죠. 인민이 지배하는 정치제도입니다. 근데 이 인민이
성숙한 시민이 되면 공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민이 타락하면 중호 정치가 되고 천민민주주의가 되죠. 이때 천민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블룰, 폭도의 정치죠. 근데 이 폭도라는 것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소수의 의견과 부자들의 의견을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민민주주의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즉 1987년 체제가 그 종말이 시민의 성숙을 통한 공화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천민민주주의로 추락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그 천민민주주의로 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의회민주주의죠. 저희가 개의민주주의입니다. 그 핵심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복지 공약으로 자기 표를 삽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표를 팝니다. 즉 사고 파는 그 계약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반드시 선거라는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과거 그리스 파판드레우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 똑같죠 지금이랑. 그 결과는 재정 파탄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라든가 에바 페론이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그쪽 나라는 파먹을 거라도 있죠. 우리는 그것도 없는데 다 퍼주는 거죠.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40% 국가 부채가 뭐가 나쁘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방정부의 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거기 포함되어 있느냐,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셔야 된다. 더 국민들에게 더 알리셔야 된다. 그 문제점을 더 알리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복지를 통한 표의 매수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다음 선거에서 이제까지도 빠져왔고 점점 더 키워오셨는데 다음 선거에도 또 그러실 건가. 그러면 당선은 또 어렵다.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선거죠. 선거인데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천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 데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의 노력과 학자들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타락은 그리스에도 있었고 지금 대민주주의도 타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제 조건이죠. 건전한 시민이 없다라면. 근데 그 87년 체제가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얘기하는 게 이런 복지,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복지 정책. 무슨 얘기냐? 돈은 내가 쓸 테니 후세대에게 네가 갚아라는 이 양아치적인 복지죠. 양아치 복지죠. 돈은 네가 쓰고 뛸 뜨는 거죠. 내가 쓰고 돈은 네가 갚아라 라고 하는 식의 이 정치인들의 표를 매수하는 태도들은 이거는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자성과 그 다음에 학자들의 분방 동시에 필요한 것들이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학자의 말씀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신인데 천민민주주의 하면 뭐가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서 이 문정부의 복지를 어떻게 생각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내용과 방향을 너무 잘 맞아서 구체적인 그 부분에서의 토론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데 한 3년 정도 가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그 디테일한 그 하나하나의 정책을 바꿔라 뭐 계속 지적하면서 그좀 청원도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뭐 10만, 20만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바뀔까? 또 국회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를 봐서 국회의원께서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성공할까? 대개인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들은 없잖아요. 있으신 것 같은데 국회 전체의 역할을 이런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 시민사회 쪽에서 이 문제에 좀 불을 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준비한 글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 32페이지로는 제가 제목을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바라만 볼 것인가 이렇게 붙였는데 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복지 그것을 사실 옆에 나라 일본의 신문이 아주 짧지만 간략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보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신문은 제가 알기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라는 그 산케이 신문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퇴근 때 타블로이드로 만들어서 하는 신문인데 후지 작작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희한한데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대나 공무원 증원, 나부자비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현선지는 재정 파탄이다. 이 기사가 원래 3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는 것처럼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 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또는 100배, 즉 40대 1, 100대 1이 된다는 거죠. 넘는데 인류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공무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 업계는 장래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중학생이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 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청년층이 이민 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의 부귀력 국가, 신체 두뇌를 혹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한국인의 속마음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국가의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는 일을 절대 할 리 없다. 그런데 문정권은 젊은 층의 고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 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공무원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을 추진했다. 각 부처의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이루어졌다. 한국신문을 보면 국사 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 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이 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다. 대학 분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 30만 원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덕분에 2월,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한 달 전, 바로 앞에 달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약 40만 명이 늘어난 반면 30대, 40대 고용자 수는 24만 명이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고용주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이 기사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게으른 국민성, 무사 안일에 안주하는 이 행태, 그리고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 이 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3월 달에 이미 일본이 경제 제재를 발동하지 않고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까지 발동을 했으니까 스스로 가라앉는 걸 이제 빠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것을 지금 사실 모르는 식자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조금 신문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다는 걸 다 아는데 왜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아직도 지지율이 49, 50%가 나오는지 이 문정권을 바꿔야 되는 행동을 왜 안 보이는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이 김문수 지사의 저 다음에 붙여놓은 건데요. 페이스북 글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가 7월 5일 날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3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김정은의 대변인인데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께 고발합니다. 일찍이 6년 전 2013년 1월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외친 고영주 변호사가 생각납니다. 문재인은 2년이 지난 2015년 9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영주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로부터 1년 만에 김경진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질을 보고 외치는 자를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는데도 매일 문비호창과 백두친송만 하고 있는 언론을 오형 언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주사파가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모두 장악하고 자유파를 다 잡아놓고 있는데도 문비호창과 백두친송만 하고 있는 방송 언론인들에게 김경진 판사의 판결문을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그 판결문 전체를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손을 댄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정리해놨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한번 살펴보시고 김문수 지사의 핵심 얘기는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북지에서는 재정파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치에서는 자유민주 체제의 해체가 되는 거고 국방에서는 뭐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당론은 결국이 가장 핵심적인 현상, 대통령을 잘못 부른 이 책임을 우리 국민들도 져야 되고 피해만 이 피해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우리 철학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 한 분 건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에 계신 신종석 교수님입니다. 멀리 본다는 얘기는 현실을 안 본다는 얘기라고. 제가 제목에다가 멀리 본다 이런 얘기를 놨는데 원래 또 나이가 들면 가까운 건 안 보이고 원시가 돼서 멀리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대개 이제 이 멀리 본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현실을 보지 않겠다, 보고 싶지 않다. 내지는
현실 도피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능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된 이 복지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치나 이념이 다른 정당이 집권하면 집권 세력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단절이 무척이나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선악의 기준도 바뀌고 역사에 대한 평가도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변화를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이 일어난 것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쿠는 이런 현상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에 옳고 그름에 대한 중립적인 기준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좋은 것으로 통용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헌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헌법은 추상적인 가치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결정들을 포용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 경제 정책에 대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달라진 복지 정책도 결국은 이념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시비를 따지는 것은 이미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논박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비판할 수 있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대한 진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는 것은 복지 정책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복지는 독립된 영역이 아니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표자의 발표와 같이 현 정부의 복지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지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책 결정 주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기 전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변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을 원한다면 궁극적으로 자유를 신봉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수준에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복지라든지 그 복지 효과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거나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거는 발표자께서 얘기하는 것이나 앞부분에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되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권자들의 어떤 세계관, 이런 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움직이는 폭이 아주 넓어요. 진자 운동에 비유한다고 하면 진자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그 폭이 거의 180도에 가까운 그런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바로잡고 이 사람들의 사고가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비판적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교육을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터무니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정치를 표방한 선진국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비판적 사고에 약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정으로 대응하며 선동적인 정치인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성을 작동시키고 합리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성적 사고고 능동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힘든 얘기죠.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에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정치까지 연결이 되고 투표까지 연결이 되기에는 그 길이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노블레스 오브리주인데 이거는 뭐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좌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독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세력에 대한 그런 것만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지향하는 사람들로서는 시민들에 대한 도덕적인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얻기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혜받은 사람들의 책임인 오블레스 오블리주의입니다. 이건 뭐 이제 최근에는 우리 홍복 선생님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대부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다. 이건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운. 그래서 운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적인 요소를 인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출세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거의 책임의식이라고 그런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홍복 선생은 특혜받은 사람들, 특혜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책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희생이라는 말 하나로 축약이 되고 바로 그 희생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홍복 선생은 대단히 보수 세력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희생. 우리들이 도망을 가죠. 목숨 바칠 생각은 안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총알바지처럼 선두에서 싸우다 먼저 죽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혜에 대한 대가라는 것. 둘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이다. 이 기득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죠. 셋째는 배려와 양보,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복 선생은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시대의 어떤 역사의 동력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이 산업화의 업적을 오늘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고 결국 산업화가 민주화를 이루는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더 이상 이 산업화의 논리가 현재는 통용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이라든지 작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만한 얘기를 좀 해본 것이고, 비판적 사고의 감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확산이 단기간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자유주의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저 두 분이 남았는데 어떻겠습니까? 현정수 의원님, 경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아침에 이 정무위 그 탄핵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정무위원회 간사라서 그 여야 협상에 있다가 좀 늦었습니다. 좀 이제 토론문에도 제목이 있듯이 이 복지하고 세제는 사실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복지라는 게 거저가 아니니까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받느냐와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대로 복지제도는 보편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서 세금은 소수로부터 부자 증세로 하겠다, 법인세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제도가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복지제도나 세금제도 논의할 때 그 갈등이 생기는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명제죠.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저는 늘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그 지혜, 복지에 관한 지혜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 사자성어에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10명이 모으면 어려운 사람 하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국민 정서고 전통 가치관이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도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준다는 철학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조금씩 그래도 구조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통적으로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이제 세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수로부터 걷어가지고 n분의 1로 소득과 무관하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가 자꾸 비중이 커지니까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봐도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진적으로 걷었으면 걷어서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정상인데 누진적으로 걷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고 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희석되는 거죠. 누진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어느 나라나 저도 자료를 보니까 복지제도나 조세제도는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적인 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의료, 보육, 연금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병역 의무를 지는 것처럼 온 국민이 복지 혜택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는 이 복지제도는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책임하에 인생을 사는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돕는다는 일종의 시혜적 측면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는 누진세로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 철학을 갖고 있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전문가님들의 말씀들이 뭐 계셨지만 복지는 마치 기본권인 것처럼 사회 민주적인 철학을 가지면서 조세는 또 누진적인 재분배를 개인주의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 아시다시피 상위 10%의 소득층이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1%의 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근로자의 45%만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매우 편향되고 집중된 조세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가지려면 조세제도도 보편적으로 가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민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자본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무지하게 낮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지만 이 나라들의 부가가치세는 20에서 25%예요. 우리 10%잖아요.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는 소득 혁신적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데 왜 그럼 덴마크나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까지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보편복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 왜냐하면 복지가 권리니까 납세도 보편적으로 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재원은 고소득자나 기업으로부터 걷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파퓰리즘이고, 표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걷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보편적 증세를 할 수 없다면 보편적 복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표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보편적 증세 얘기를 못하는 우리나라의 좌파는 비겁한 파퓰리스트들입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코멘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사회 경험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정부의 지출, 정부의 예산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예산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재정학이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그 예산은 SOC라든지 경제 발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에 대한 예산은 경제 성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실정 연구에서 축적되어 있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면 경제 약자, 우리 시장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소외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펼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기능적인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그 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속도의 2배 이상으로 빠르게 복지 예산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대하느냐 하는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면 12%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전년도 대비해서 얘기할 때는 모든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토탈 전체의 예산 증가분을 대비해서 복지에 어느 정도 투입됐냐 보면 지금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예산을 어째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증가폭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중장기 재정계획에 하면 앞으로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복지에 투입하기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매년 증가하는 포션의 60%, 70%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지가 예산의 주된 항목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복지, 그나마 이런 복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약자를 나름대로 보완하는, 케어하는 이런 수단으로만 활용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지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이건 일명 보편적 복지로서 이렇게 표현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의 이름을 버린 그냥 돈 뿌리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총선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름하여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라서 수당을 주고, 노인이라서 수당을 주고, 유아라서 수당 주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뿐만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역의 어떤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값 등록금으로 지방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각 지방마다 어떻게 하면은 지역민에게 돈을 더 퍼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정치적인 그런 시즌을 맞춰서 국민들을 정권의 노예화로 만드는 그런 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고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지금 정확하게 노예의 길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찌 보면 지금 큰 시험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박수를 쳤을 때는 그리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올해 내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70년 역사, 그런데도 성공한 이 역사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 방에서 대한민국이 많이 가느냐 하는 큰 어떤 갈림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현 정부의 설마 돈 뿌리기 정책, 이것이 복지라는 이런 미명하에서 포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 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길거리 가면서 본 사진을 49페이지에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하는 이 현수막입니다. 서울시 곳곳에 있습니다.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에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복지 정책은 우리 국민들을 비둘기 정도의 IQ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정확하게 다른 사람으로 한번 제가 바꿔 치환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비둘기보다 훨씬 IQ가 높은 인간에게, 국민에게 이런 정책을 스스로 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돈 부리기 낭비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멘트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온 이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신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상과 이념에서 노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정부는 우리하고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의 복지 정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교육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